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청와대가 우병우 씨의 비위와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또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이석수와 기자 사이의 문자 대화가 어떻게 MBC로 유출됐는지, 송희영 주필의 향응은 사정기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 어떻게 새누리당 재선 의원 손에 유출됐는지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 씨를 보지 말고 이석수와 송희영을 봐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병우 씨와 청와대는 권력을 가진 쪽이고 이석수와 송희영은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지금 언론과 국민이 우병우 씨와 청와대로부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 없는 것은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절묘한 폭로가 거듭돼 덕을 보는 우병우 씨. 그가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송희영 폭로의 주역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우병우로 송희영을 덮지 말라고 해서 누리꾼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송희영으로 우병우를 덮지 말라가 바른 말이겠죠. 우병우로 송희영을 덮지 말라. 가당치 않습니다. 친박 세도가들의 본말 전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요.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60일의 건강보험증이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당장 월세나 생계비가 급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습니다. 보험금을 내지 않으면 혜택을 끊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정한 추진,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먼저입니다.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분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알아도 너의 영혼은 고독할 뿐이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면서 송희영 주PD 대우조선으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하게 누린
향응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송희영 주필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내용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설란에서는 청와대 권력을 상대로 언론인의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 이렇게 엄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런 공세를 펼쳤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우병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남의 이름을 빌린 땅은 얼마 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화성 땅은 그동안 언론 취재와 화성시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우병우 수석 처가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소유해온 차명 부동산이란 게 사실로 드러났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최근 강원도 횡성 땅 6,300여 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을 그만둔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한다던 정윤회 씨가 어떻게 이 땅을 사들였는지 관심을 끕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원이 기업회생과 청산을 가르는 기준은 영업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겠죠. 하지만 원양 정기선사는 업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영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너가 회사를 어떻게 말아먹나? 네,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부가 권고한 주민세 인상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시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도 청년 배당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좌측 하단에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지 공고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의 폭로가 이어지자 송희영 주필이 사의를 표명했고 하루 만에 조선일보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독자들에게 사과를 한 것인데요.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설에 실렸습니다. 어제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주장했지요. 조선일보 간부가 청와대에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했다. 로비가 실패하자 유착관계가 드러날까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 했다. 조선일보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주PD 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과 권력 비리 비판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송희영 전 주PD를 포함한 조선일보 사장 발행인도 아침신문에서 우병우 수석 의혹 보도를 처음 보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 이겁니다. 송희영을 잘라냈으니 이제 홀가분하게 한판 붙어보자 이런 취지일까요? 예. 그동안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청와대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고재호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당시 5조 7천억 원대의 분식 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검찰은 고재호 연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을 수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송희영 주필의 로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송희영보다 송희영의 로비를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배우 김진태를 주연으로 한 당청의 공작정치라는 청와대 기획설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엉뚱하게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퇴와 조선일보 간부의
부패로 인한 낙마로 번진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경향신문이 우병우 파동 전개 과정에서 미스터리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도청 해킹 가능성 그리고 정권 핵심 배후설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MBC가 조선일보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죠. 청와대가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으며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라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통째로 MBC에 넘어가게 된 과정은 분명치 않습니다. 첫 번째, 도청, 해킹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석수 감찰관과 통화한 조선일보 기자는 이 통화 내용을 토대로 조선일보 내부에서 유통되는 정보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조선일보 법조팀 기자와 SNS로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당사자들도 모르는 가운데 MBC를 통해서 통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누군가 도청이나 해킹을 통해 SNS로 공유한 내용을 빼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내용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사정기관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사정기관이 제공한 정보들로 의심되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은 정보의 출처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이 흥신소를 썼다는 얘기일까요? 조선일보가 휘두르는 공세의 필봉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특별수사 초기부터 우병우 수석 봐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골프장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화성골프장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가 자기들이 소유하면서도 딴 사람 이름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죠. 네, 화성시가 수사 의뢰를 예정했습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 등만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의혹을 증명할 수 있지만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려면 우병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통신사가 통화 내역을 보관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강남 땅을 판 때는 2011년, 아들이 꽃보직을 받고 배치된 시기는 이미 1년을 훌쩍 넘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해도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검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죠. 대우조선 해양 비리로 구속된 뉴스 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희영 주필과 송희영 주필의 처, 송희영 주필의 형, 그리고 동생이 중심이 된 가족회사에 박수환 대표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고 기업 신용평가 보고서도 발표된 게 없습니다. 박수환 대표와 송희영 전 주필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이 회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네, 우병우의 가족 회사만 들춰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이 말이죠.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4년 청와대 정윤회 문건 파동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정윤회 씨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정에 농간을 부린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사건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정윤회 씨가 얼마 전 강원도 횡성 땅 6,300여 평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매입 금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구입한 땅 인근은 최근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사들인 자금 어디서 나온 것일까? 남은 자금과 빌린 돈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윤회 씨는 2004년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직을 그만둔 뒤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여전히 전처와 함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내 30개 시군이 주민세를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세가 크게 올라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안에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딱 한 군데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권고한 주민세 인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 땅값이 비싸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내고 있다.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 인상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보자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그들은 대국민 기만책으로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성남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 공개된 유서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며 친박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경남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말이죠. 리스트에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리에서 물러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완구 전 총리는 결백을 주장하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했던 극단적인 발언은 아직 살아있다라면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가 재판정까지 간 모양이지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한다고 법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고요.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청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법원이 제3자에게 경영을 맡기고 빚을 깎아줘서 경영 정상화를 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빚을 갚지 못하면 기업은 파산하게 됩니다. 애초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이 결정되고요. 네. 자, 전에 알려드린 대로 해운업의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자들이 빚을 받기 위해서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선박은 해운 영업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진해운 용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진 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서 가압류한 것입니다. 화물주들의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배가 멈춰버리면 영업 자체가 올스톱됩니다. 오너를 잘못 만나면 회사가 이렇게 망가집니다. 최윤영 씨 재산이라도 내놓아야 할 판이네요. 중앙일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최근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도 같은 방 12명의 재소자가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한 기침을 하는 재소자가 결핵 판정을 받기까지 한 달여간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돼 벌어진 일입니다. 결핵 환자와 한 방에서 집단 감염된 것입니다. 교도소 내에 의료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결핵 환자 최모 씨는 6월 말부터 기침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죄를 짓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인권 같은 거 챙기지 않아도 된다. 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력한 소신 아닙니까?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김진태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폭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닙니다. 대통령 연설 기록 비서관을 지낸 조인근이가 한국증권금융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가 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인근이도 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응?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전담 공기업의 감사면 막중한 자리인데 그래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조인근이는 서강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연설문만 써서 증권금융이나 회계 감사 관련 전문성은 전무합니다. 아니 전문성이야 일하면서 키우면 되지. 아이고 시비 거는 것도 습관이야. 응? 시비 걸기가 이제는 레포츠가 됐나 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나? 대선 때도 낙하산은 없을 거라고 하셨고 적재적소에 능력을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관피아 척결도 말씀하시고 이런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라서. 씹새끼. 누가 빌딩이 즐비한 서울 도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니? 어? 낙하산 타고 내려갔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어쩌려고? 카카 국책은행도 지금 낙하산으로 한가득인데요. 이게 해운 조선산업의 부실을 불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혹시 국책은행으로 어떤 은행이 있는지 아세요? 국책은행에는 어떤 은행이 있냐고? 당연히 알지. 1번 정자은행, 2번 씨앗은행, 왜 부루마블 할 때, 3번 문제은행, 4번 수출입은행, 5번 농협.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오늘도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에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글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행하듯 세계 곳곳의 글로벌 소식을 읽어드리는 글로벌 리더 김글리입니다. 예, 자, 첫 소식 어떤 뉴스입니까? 네, 미국 대선의 러시아 핵갱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리노이, 애리조나주 두 곳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공격받아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려졌고, 예. 애리조나주는 올 6월 해킹 공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어이구, 심각한 해킹이네요. 예. 이걸 러시아가 했다는 겁니까? 네, 이미 지난 7월 민주당 위원회와 뉴욕타임즈가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킹을 당한 바 있는데요. 이번 해킹도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된 걸로 추정되면서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FBI는 해킹 경보를 발령하고 해킹에 이용된 걸로 보이는 IP 주소 8개를 각 주에 공문으로 보내서 다른 주에도 해킹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민주당과 언론사는 물론 선관위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의 최고 정보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FBI가 공개한 IP 중 하나가 러시아 정부가 개입된 해커가 이미 사용했던 것이다. 또 해킹 수법도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과 비슷하다. 고 언급을 했는데요. FBI는 이번 사건을 러시아 정보기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NBC 뉴스도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해킹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를 합병한 이후 미국과 관계가 가뜩이나 나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의심이 더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앞으로 대선이 70일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해킹이 가능하다면은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외부의 해킹에 의해서 선관위가 공격받을 정도라면은 염려가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기가 무엇이고 누가 했든 선거 데이터베이스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양당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일찍부터 대선이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조작설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도 잇따라 해킹의 표적이 되면서 러시아 해킹 변수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서 투표 용지를 재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사실 우리도 지난 2012년 대선 때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만큼 공정하고 믿을 수 있게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이번 해킹이 앞으로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요새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 새 대통령이 들어선 이래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 해서 마약 사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교도소가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뉴스죠? 네. 필리핀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매일같이 해외 뉴스 토픽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막말 때문에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는데요. 마약 사범 척결과 부정부패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5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네,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마약범 소탕이었는데 지난 2달 동안만 마약 용의자 2천여 명이 사살됐고 70만 명이 자수했다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마약 용의자를 처벌하는 방식, 이게 너무 과도해서 지금 해외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다 라면서 즉결 처형을 허용했는데요. 이런 묻지마식의 현장 사살이 인권 침해라는 비난이 안팎으로 일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무부와 유엔 인권기구는 마약 용의자 즉결 처형을 비판하면서 중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보다 마약 척결이 중요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예. 미국의 타임지는 필리핀의 진짜 위협은 마약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묻지마식 현장 사살, 이거는 글쎄요. 필리핀이면은 그 나름대로 국가고 또 외교 관계도 펼치고 당연히 그 안에서 법리가 있을 텐데 이 현장 사살을
가능케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무기를 갖고 저항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면은 이 묻지마식 현장 사살은 법적 근거가 없을 텐데 말이죠. 네, 최소한의 재판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또 애꿎은 민간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5살짜리 어린이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 지난주 열린 상원 청문회에 따르면 소탕 작전에서 숨진 사람의 60%가 경찰이 아닌 자경단과 같은 일반인의 총에 맞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공권력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무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과 상관없이 보복식의 살인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두테르테의 행보에 국제인권단체와 종교단체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글쎄요, 필리핀 국민들도 생각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옳은가?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좀 놀라실 텐데요. 필리핀 국민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펄스아시아가 지난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지지도는 무려 91%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불신한다는 응답은 고작 0.2%에 그쳤는데요. 예. 이런 두테르테 현상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시민혁명으로 30년 전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 그동안 정치권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졌었습니다. 범죄가 만연한 데다가 대다수의 하층 계급이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네. 두테르테의 과격한 언행과 행동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마약 용의자 즉결 처형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미국이 필리핀과 또 긴밀한 사이인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필리핀은 미국과 오랜 우방이었는데요. 마약 용의자 즉결 처형을 두고 인권 갈등이 불거져서 미국과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친미 반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테르테 집권 후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그동안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하지만 화해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양자 대화를 하자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중국을 향해 형제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이구. 하지만 미국과는 사이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눈치 안 보고 내 뜻대로 가겠다. 오랜 맹방인 미국과 등 돌릴 수도 있다. 이 두테르테 대단한데요. 자, 오바마 아시아 중시 전략을 지금까지 펴왔는데 이 두테르테 변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아시아 순방길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두테르테 대통령 약 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말이죠.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네. 에어비앤비 혹시 아시나요? 예, 보내주신 대본에는 제가 아는 걸로 돼 있네요. 알죠. 자신의 집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공유 서비스 아닙니까? 예, 몰랐습니다. 예, 솔직히. 네,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인데요. 현재 전 세계 192개국에서 200만 개 객실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세계 최대의 숙박 기업이죠. 힐튼 그룹의 매출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네, 그럼 혹시 이머전시 B&B도 들어보셨나요? 이머전시 플러스 에어비앤비라는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머전시의 에어비앤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은? 네, 응급 상황에서 방을 빌려준다는 뜻인데요. 네, 낯선 사람에게 집이나 방을 빌려준다는 점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습니다. 예. 하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응급 상황에, 예. 네네. 특히 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집을 빌려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거 참 뜻깊은 일 같은데 이거 누가 시작한 겁니까? 네, 이 서비스는 이집트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인 아라파 씨가 만들었습니다. 예.
자신도 2005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다고 하는데요. 예. 영주권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만 손님으로 받겠다고 공지를 걸었는데 곧 이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가장 먼저 연락해온 사람이 시리아 출신 커플이었고 곧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많이 연락을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서 많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예. 아예 독자적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머전시 B&B의 시초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은 일단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 혹은 뭐 단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신혼관계가 보증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무료 숙소를 구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방을 빌려주기 전에 이야기해보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정도인데 현재 서비스 초기 단계라서 아직 충분한 참가자가 모집될 때까지는 손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폭탄 테러범인데 전날 우리 집에 묵었단 말이죠. 예, 아무리 돈 내고 묵었다 하더라도 그럼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렇다고 뭐 신원 조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난민이나 가정 폭력을 피해서 이렇게 피신하는 분들 이분들 문제는 글쎄요 이 정치나 구호 단체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에 이제 통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 나서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 그래도 상당히 뜻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머전시 B&B는 공유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아라파 씨는 이 일을 통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망 같은 건 없다고 말했는데요. 예. 다만 우리 사회에 지금 난민들이 있고 그들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후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6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난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문을 열어줄 누군가를 계속 찾아내는 게 이머전시 B&B의 과제라고 하는데요. 예.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에 김글리 작가와 함께 국제 뉴스의 맥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제주도 총각 3인방. 제주 농사꾼의 혼을 담은 인류 딱 하나의 감귤.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아,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
3917.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앞으로 어떻게 챙기겠다는 겁니까? 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뉴스 두 개가 다 공교롭게도 저출산 고령화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특집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예. 먼저 살펴볼 뉴스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요. 어제 오전에 한은 본관에서 경제 동향 간담 회의라는 걸 열었는데요. 예.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라이브로 듣지는 못했는데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발언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행을 통화정책 당국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여기서 통화는 이제 당연히 전화 통화가 아니고 화폐, 그러니까 돈에 관한 정책을 펼치는 곳이죠. 그리고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독립을 시켜놨냐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정부한테 이 통화정책을 맡겨놓으면 임기 내내 무작정 돈을 계속 풀기만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군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요, 이게 박정희 시대까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한은이 아무것도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조폐공사처럼 돈을 찍어내기만 했었던 겁니다. 전부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붙었던 별명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옥적인 별명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관치금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뭐 재미있는 과거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예전에 왜 대투, 한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한국투자증권, 뭐 하나금융이 인수를 한 대한투자신탁. 이게 옛날에는 전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요, 이 대투, 한투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재무부가. 이번 주는 화학주가 올라야 되고 건설주가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한투, 대투 니네들이 펀드 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이번 주는 화학주를 집중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건설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려라. 뭐 이런 지시를 재무부가 내렸습니다. 이거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그때 이걸 소송을 걸었으면 주가 조작인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때 저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대한 뭐 이렇게 불렀는데, 자유대한은 개뿔인 거죠. 자유주의 국가에 거의 뭐 준하는 관치금융을 우리나라가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막 풀어놓으면 경기 활성화를 떠나서 물가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의 금고만큼은 집권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기구를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 경제 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의외로 한국은행 출신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로부터도 독립돼 있고 강단도 있고 소신도 있는 경제학 석학들이 한은에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최초로 독립을 시도를 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조순 옛 총재이십니다. 조순 선생님은 한국에서 경제학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거든요. 한은 총재를 지내셨고요. 또 제가 경제 관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승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걸쳐서 한은 총재를 지내셨죠. 그래서 이 기재부 관료들, 뭐 모피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되게 깔아보는데요. 한국은행 출신들은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주열 총재는 전혀 제가 높게 평가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요. 그래서 실제로 한은 총재는
이주열 총재가 어제 한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연방준비제도회의 의장이 그 하는 총재격인데 제넷 옐런이죠. 이 사람 한마디는 경제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은행의 총수는 경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주열 총재를 보면 거의 임기 내내 박근혜 정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정부의 날선 비판의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렇게 비판한 대목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 주제가 좀 뜬금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고령화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일단 이주열 총재 발언을 훑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다. 앞으로 한은의 역점 과제로 생각하겠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그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20년, 30년 뒤에 나타난다.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게 마련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게 그 이주열 총재 발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요. 김영민 PD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요. 한은 총재가 첫째로 무슨 수로 이 고령화 문제를 역점 과제로 생각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은행 연구 과제로 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역점 과제로 생각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고요.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주열 총재 발언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 뭐 이런 결론인데요. 전혀 저는 본질하고 어긋나는 발언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한번 인구 절벽은 전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이주열 총재의 저 발언이 왜 비본질적인지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당국이 꺼내야 될 본질적인 가장 첫 번째 화두는요. 아기를 많이 낳자가 아닌 겁니다. 고령화된 한국 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걸 첫 번째 화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졌듯이 지금 OECD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죠. 지금 27%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노인 비중이요.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할 때는 이 문제부터 언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기초수당 20만 원도 준다고 하고 빼앗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ECD에서 노인 자살률 1위 국가가 되는 거죠. 이러니 저는 이주열 총재 발언이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고 첫 번째로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려면요. 본질적인 노동 가격 문제를 하느니 먼저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를 다룬 경제학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조주 매그너스라는 그 UBS, 그러니까 스위스 국제투기자본의 선임 고문을 지내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절대로 보시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대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도 고령화를 걱정해서 결국은 1자녀 정책을 포기할 것을 검토한다. 왜냐?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을 중국 정부가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본가들이 인구가 줄어서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노동자 숫자가 줄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야 진짜 얘네들 너무 뻔뻔하다. 얘네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알았는데 대놓고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왜 문제인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결국 자본가들은 인구들이 박짝박짝 거려야 노동자들끼리 피 튀기기 경쟁을 해야 기업이 싼 가격에 노동자를 부려먹을 거 아니야. 이 걱정인데 이걸 지금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제가 이게 제일 거슬렸는데요. 한은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부동산 가격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게 저출산의 또 다른 본질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리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못 짓게 해서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은행 발표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서울은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원입니다. 예. 수도권은 3억 7천만 원요. 예. 지방 5기 광역시 2억 3천만 원.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연봉 기준으로는 저는 30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때려박아야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집값을 더 올리는 정책을 쓰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면은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넷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돌봄 노동, 가사 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일을 하고요. 그 배우자가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업주부가 하는 돌봄 노동,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이 노동은 누가 대가를 주냐는 문제인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아무도 대가를 안 주잖아요. 예. 결국 대가를 주는 쪽은 일을 하는 배우자가 대가를 주는 거죠. 사회적 노동을 하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돌봄 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저 사장님, 저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3명이나 있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면 회사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뭐 어쩌라고 미친놈아, 대번에 이런 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가족이 몇 명인 건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돌봄 노동이라는 게 그냥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한테 퍼주는 노동이 돼버립니다. 예. 재벌도 국가도 아무도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지만 사실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무언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군가가 보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니까 그 배우자는 밤새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예.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돌봄 노동은 그냥 재벌들한테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출산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국가 자본가 입장에서는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노동자가 양산되면 얻는 혜택은 자본가들이 다 챙겨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들이 목숨 걸고 인구절벽 문제를 막자고 지금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가를 자본가가 치러야 되는 거죠. 예. 자본가들이 다 내기 싫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족수당이라고 부르건 무료 양육복지 시스템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어쨌든 기업과 국가가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야근 수당도 못 주겠다고 경총 회장이 노동자들 보고 빨리빨리 퇴근하라고 지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못 낳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 하느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요,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면 본질을 건드려야죠. 예. 사람이 태어나면 정당하고 풍요로운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내 가족들 머리 하나 뉘을 집이 있어야 된다. 노인이 되면 일을 손에서 놓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주열 총재는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내가 챙기겠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본질을 빼놓고 목소리만 높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 하는 총재가 고령화 타령을 해서 예.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좀 우리 먼저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의 이 뉴스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네.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이거 그렇죠. 역점을 두자 이런 얘기하면은 박수 받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쉬우내고 하자는 이 지랄 같은 놀이 당장 집어치우고요. 복지부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짚어주셔야 할 텐데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하죠. 2017년 정부 예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린 예산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자연 증가분에 대한 증액인지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뭔가 대안이 나와서 거기에 투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전혀 사실은 김용민 PD님께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후자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후자일 리가 없죠. 네. 어제 이제 오전에 이주열 총재가 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2017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나라 살림이 400조 7천억 원, 400조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이게 12년 전에 비하면 갑절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선 정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고요. 더 많은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을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본 것으로는 4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자세히 좀 보겠지만요. 근데 정부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번 예산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출산 문제 해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를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우선 복지하고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5.3%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 생색을 냈는데 전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 전체가 3.7%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 종가분보다 한 1.5%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수치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이걸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입 전세 자금에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돕는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내려서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원인데 금리 0.2% 내려준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린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이것도요. 그런데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가 지금 14곳인데 16곳으로 2곳 늘리고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며칠 더 늘리고요. 이러면 자식 안 낳기로 했던 부부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어린이집을 150곳 추가로 만든다. 이것도 안 만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사립 어린이집 이용해도 다 무료입니다. 문제는 국공립이 150곳 늘은 게 좋긴 하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못 내겠다고 바닥바닥 버텨서 결국은 어제도 본 예산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습니다. 특별 회계로 잡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공공 어린이집 150곳 추가로 만든다. 저는 좀 코미디 같았습니다.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린다. 안 올리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한부모 자녀 양육비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이 됐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역시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안 올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10만 원이었다는 게 저는 더 코미디 같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20만 원으로요. 출산휴가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뭐 잘 했는데요. 이 상한선 15만 원 늘리는 게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전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니까 빅데이터 활용 확대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운영을 확대를 해서 이 예산을 올해 6억 6천만 원이었는데 38억 원으로 늘렸다. 아이고야. 뭐 잘했습니다. 뭐 칭찬받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누가 노를 젓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참 황당하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정말로 그 아동 학대를 조기 발굴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대학생 대상입니다.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 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의 공급을 4만 6천 호로 늘린다.
예. 어떠신가요? 이게 쭉 들어보시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 정부가 늘렸다는 복지 예산이 예. 아기를 안 낳기로 결심한 우리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바뀔 만한 본질적인 복지 예산이라는 느낌이 저는 하나도 안 듭니다. 예. 지금 정부도 이주열 총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예산 짜놓고 그래서 그 대출금리 0.2% 낮춰줬는데 예. 정부는 하고 있는 일은 정작 집값 띄우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출금리 0.2% 낮춰줬더니 집값이 1억 원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금리 0.2% 낮춰줬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게 거의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1%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예, 0.2% 낮춰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생들한테 복지한다고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해줬는데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잘했는데요.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했는데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렸다. 예. 그런데 정작 한부모 가족은 이거 12만 원 받아서 돌봄 노동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 노동 못하죠. 또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청년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서 실업률이 30%를 넘는데 정부는 쉬운해고 해야 된다고 지랄을 멈추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거 다 놔두고 비본질적으로 복지 예산 5% 높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뭐 아무튼 제가 이주열 총재건 뭐 정부 2017년 예산이건 전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뭐 저출산 특집처럼 돼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출산 뉴스 2개 연달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가 네. 셋인데요. 예. 네. 애국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거 뭐 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이거 다 그렇죠. 미리 예견하면은 미리 또 짐작하면은 쉽게 그 출산 마음 먹기 어려운데 어렵죠. 이게 참 어떻게 이 대안을 마련할 생각들은 안 하고 이게 관료들이 그냥 만들어 준 거 보고하면은 뭐 그래 뭐 그냥 뭐 이걸로 통과시키지 뭐 우리는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런 관료들의 장난을 검증하고 필터링할 능력은 고사하고 뭐 지금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이고 참 이게 나라가 빨리 다시 기능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돼야 돼야 됩니다. 텐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네. 세상이 오도록 빨리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네. 대선까지는 한 540여일 남았습니다. 600일 때였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00일 때로 내려왔고요. 60일이 지났군요. 예. 네. 예, 하여튼 열심히 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덥다 더워. 미칠 듯한 폭염의 열대야. 게다가 폭염보다 더 열받게 만드는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살아 계신 거죠? 이럴 때 시원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서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박 동동 띄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주는 통쾌한 민중의 소리와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민중의 소리는 여러분의 후원 전화를 기다립니다.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싸지는 안 돼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무상복지를 반대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랄 발광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약속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제멋대로 뒤집고 자르고 찢고 꼬매는 야당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야당은 부실한 대기업은 수조 원씩 지원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고작 몇천억 원의 민생 예산은 왜 안 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데, 부실한 대기업을 살려야 그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아빠 엄마가 살고, 그래야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는가. 일의 순서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려 드는 야당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야당이 무상복지에 헛된 꿈을 실현한다며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도모하고 이제는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까지 시행하려 하고 있으니 나라를 거덜낼 판이다. 야당은 무상보육을 계속 추진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박 동지에게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여보세요? 네. 수석님! 아이고, 어쩐 일로 저 같은 하찮은 논평원에게. 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박근혜 동지 공약이었다고요? 아, 그랬나요? 어째 좌파 냄새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머리 받겠습니다. 예. 이제라도 야당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누리과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 동지를 망신 주기 위해 까불었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겨레 이춘재 법조팀장의 한겨레 프리즘 국공합작이라고 라는 제목의 칼럼,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지난 여름 내내 한겨레가 조선일보와 함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연일 보도한 것이 업계에서는 꽤 흥미로운 일이었나 보다. 평소 알고 지내는 취재원들로부터 두 신문의 보도를 국공합작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실소가 터져나왔다. 기록적인 폭염도 잊은 채 연일 우병우 수석 관련 보도를 이어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가 언제부턴가 그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루탄 가스가 한바탕 터지고 난 뒤 얼떨결에 시위대 앞에 서게 된 황당함이라고나 할까. 동지는 간대 없고 홀로 깃발을 들고 외롭게 구호를 외치는 날이 계속됐다. 최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폭로는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인 송희영 전 주필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옛 경영진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진태 의원의 폭로는 정치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지만 언론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의 대가인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조선일보의 우병우 수석 관련 보도는 경쟁사가 인정할 정도로 훌륭했다. 그러나 엉뚱한 사건으로 빛이 발할 위기에 처했다. 언론이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해도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네, 김용민 브리핑 저녁에 2부가 올라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